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남북은 두 정상이 평양에서 공동선언을 한 지 한 달 만인 오늘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엽니다. 네, 특히 올해 안에 착공식을 열게 될 철도 도로 연결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회담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근희 기자, 곧 우리 대표단이 회담 장소로 이동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조금 뒤인 오전 7시 반 이곳에서 출발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담은 평양 공동선언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각각 수석 대표를 맡았습니다. 또 남북 모두 철도와 도로 당국자인 남측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북측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이 대표단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담에서는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남북은 평양 공동선언에서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북측 철도와 도로를 공동조사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원기로 체육성 부상도 대표단에 포함돼 이달 중 있을 평양예술단 서울 공연도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적십자 회담 일정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본부에서 MBN 뉴스 김근입니다. 히말라야 등반 도중 눈 폭풍으로 숨진 한국 원정대원 5명을 포함한 시신 수습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나마 기상 상황이 좋아져 빠른 수습이 가능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2시 45분쯤 한국 원정대원 5명과 네팔인 가이드 4명의 시신 수습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정상 구르자 히말과 구르자 카니 마을 중간 지점인 해발 3,500m 지점 베이스 캠프에서 한국인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주 네팔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시신 3구를 먼저 수습해 인근 마을로 이송한 뒤 나머지 6구도 모두 이송해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 30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좁은 지역이라 헬기 한 대에 가서 그 시신들을 모아서 옆에 마을로 아마 옮겨서 길로 옮긴 다음에 한꺼번에 아마 카트만두 병원으로. 구조 헬리콥터는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부터 사고 현장인 다울라기리 산군 구르자 히말 봉우리에 도착해 시신 수습 작업을 벌였습니다. 기상 상황이 양호해 구조 작업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헬기 크기가 작아 수습이 불가능해 중형 구조 헬기까지 동원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마땅히 착륙할 장소도 없어 구조대원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 한 구씩 시신을 수습하는 방식을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구르자 카니 마을에 수습된 시신 9구는 이송을 위한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인근의 마을 주민이었던 시신 1구를 제외하고 우리 원정대 시신 5구 등 모두 8구의 시신이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옮겨졌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주말을 보낸 유족 일부는 오늘 출국할 예정입니다. 황재현 기자입니다. 우리 산악인 5명을 포함한 시신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 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주 네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병원으로 급파돼 시신 안치 절차를 밟았습니다. 수습이 일단락된 가운데 유가족과 우리 산악회 관계자 등 20여 명은 오늘과 내일 인원을 나눠 네팔로 향할 계획입니다. 다만 히말라야를 찾는 사람이 많은 계절인 관계로 유족들은 직항 항공권을 확보하기 어려워 경유 항공편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측 인원은 한 15에서 20명 정도로 예측하는 거예요. 유가족들 가족 단위로도 몇 명 나갈지 아직 결정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시신은 카트만두 병원에서 화장된 뒤 유골함에 담겨 인천공항을 통해 돌아올 예정입니다. 외교부 신속 대응팀 2명도 오늘 오후 중국 경유 네팔 도착 항공편으로 출국해 장례 절차와 유가족 이동 등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창호 원정대의 목표는 새로운 등반 루트를 개척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들의 이동 경로를 이상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네, 김창호 대장이 이끄는 원정대는 네팔 중부 히말라야 다울라리기산 구르자히말 등정에 도전하기 위해서 지난달 28일 45일간의 일정으로 출정했습니다.
김창호 원정대의 목표는 구르자히말 남벽에 새 루트를 개척하는 것이었는데요. 구르자히말 산봉우리는 무려 해발 7,193m에 달합니다. 구르자히말은 네팔 제2의 도시인 포카라에서 북서쪽으로 약 70km에 있는 거리인데요. 김창호 대장이 이끄는 원정대는 다르방과 구르자국에 구르자카니 마을을 지나서 구르자히말 남면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강풍이 덮치면서 이 해발 3,500m의 베이스 캠프에서 급경사면 아래로 추락하면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포카라에서 출발한 구조대가 구르자카니 마을로 수습한 시신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공항으로 운구된 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그렇다면 고 김창호 대장이 오른 히말라야 14좌는 어떤 곳일까요? 이들 봉우리는 인간이 쉽사리 오르지 못하는 이른바 죽음의 지대로 불리는 곳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립니다. 그 가운데 해발 8,000m를 넘는 봉우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베레스트를 포함해 총 14개, 14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말라야 14자가 인류를 처음 허락한 건 1953년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의 에베레스트 등정입니다. 8,000m 이상 고지대는 고산병이나 눈사태, 실족으로 인한 추락 등 여러 위험 요소들이 산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고 박영석 대장이 14자 중 한 곳인 안나푸르나 등반도 중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산소 농도가 해수면 대비 36%에 불과해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죽음의 지대로 불립니다.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고산병으로 인해서 폐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으로 거의 아마 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산소통 등의 보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고봉을 등반하는 건 극한의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히말라야 14자를 고 김창호 대장은 한국인 최초로 무산소로 오르는 대업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거칠 것 없었던 그의 위대한 발걸음은 불의의 사고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에 큰 점이 있다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면서 당장 신체 검증에 응하겠다고 밝혔죠. 이에 강용석 변호사가 단순히 점이 아닌 더 중요한 신체 비밀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김부선 씨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특정 신체 부위에 큰 점이 있다며 불륜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저는 연인밖에 알 수 없는 가족의 비밀, 신체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도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언급을 자제했던 이 지사가 SNS를 통해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김 씨가 말하는 동그랗고 큰 까만 점은 없다며 당장 신체 검증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부선 씨의 법률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SNS에 이 지사가 이상한 방식으로 빠져나가려 머리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증을 통해 단순히 점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신체 비밀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점이 아닌 다른 신체 비밀까지 언급되면서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신체 검증이 언제 이루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문제의 대응을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고 오직 경기도정에만 전념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지난 2013년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으로 추석과 설 명절에 사과 선물이 보내진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검찰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는데요. 사건을 맡았던 당시 경찰의 수사팀장이 검찰의 수사 지휘가 의아하고 이례적이었다면서 봐주기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규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당시 청송군수는 추석과 설 명절에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군의원들의 이름으로 1억 원이 넘는 사과 상자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른바 명절 선물 대납 사건인데
김 의원은 사과 마케팅의 일환으로 알았다며 나중에 사과 대금 1,400만 원가량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경찰 수사팀장은 MBN 취재진에게 검찰의 수사 지휘가 이상했다며 사건 송치를 요구하는 등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경험칙상에서 의아하게 이래저래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송치하라 하니까는 그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원 의원을 수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검찰은 또 몇 달 후 해당 수사를 맡았던 경찰 수사팀장을 소환해 강압수사 여부까지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전화 안 하시고 충치 계약하면서 요구를 해가지고 갔는가 말 갔는데 통상적으로 뭐 팀장들 부를 때는 이제 그렇게 안 부르거든요. 보통 이제 피의자나 뭐 참고인들 그러듯이. 검찰은 결국 올해 초 선물 대납 사건과 관련해 김지현 의원과 청송군수, 군 의원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왜곡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현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막 경찰에 대해서 이거 다 까잡아놓고 검찰하고 전쟁을 못 치잖아요. 하면은 결정권을 검사가 쥐고 있는데 진짜 계단에다 바이치거든. 현직 경찰이 국회의원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검찰은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기소한 이유로 특산물 홍보여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자금의 악용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김 의원은 충분한 해명을 했다면서 괜한 트집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올해 초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청송군수와 군의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청송 사과에 대한 특산물 홍보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당시에 홍보 목적이었다고 연설을 하고 그걸 갖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다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청 직원이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김재원 측 사람에게 메일로 명단을 받아 사과 선물을 발송했다는 진술과 증거가 있다며 불기소 처분을 비판했습니다. 군수가 군 예산을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자기가 모시는 정치인, 자기랑 가까운 정치인을 위해서 군 예산을 마음대로 써도 되고 그래도 검찰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 아주 안 좋은 사례로 남을 수가 있어요. 법조계에서도 정치자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물론 대가성이 있거나 뇌물수수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해명한 사안이라며 괜한 트집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그때 당시에 다 설명했고요. 더 이상 입장은 없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지난 5월 침대 이용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라돈 침대 사태 기억하시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 전례 없던 일이라고 해명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당진 항야적장에 대진 침대 매트리스 17,000개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방사성 기체, 라돈을 방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해 놓은 겁니다. 안전하다던 1차 발표를 닷새 만에 뒤집고 이뤄진 조치인데 원안위는 유해성 여부를 신속하게 알리려다 혼선을 빚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라돈 사태 이전에도 방사능 피폭량 안전 기준을 넘는 제품들을 발견하고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된 화장품을 발견하고도 과태료를 내리고 제품을 수거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방사능 관련 결함 제품을 만든 제조업체가 어디인지 파악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된 황토팩 제품인데 이번에도 원안위는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유통업체에 판매 중지 요청만 했습니다. 적발을 했으면 그 내용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리콜을 한다든지. 지난 5월 사태 발생 직후에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했던 관련 부처는 지금도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름값 급등으로 가계 소비가 위축됐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기름값 인하 소식과 함께 9.13 대책 한 달이 지났는데 집값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예. 이유를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계 시장이 불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미국의 패권, 중국의 패권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네. 왜 고래 두 마리 싸우면 중간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시장이 불안하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칼날을 휘두르면 패권을 휘두를 때 내 말 들어라. 네네. 중국은 언제까지 미국이 계속 갈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압력을 넣고 네. 우리나라가 뭐 새우는 아니고 돌고래만 돼도 어떻게 좀 피해 볼 텐데 네네네. 이게 전 세계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유류 가격이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이란에 대한 뭐 이렇게 공격이라든지 미국의 패권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네네. 참 유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국제 유류 시장이 원유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데 예. 지금 이제 리터당 15.4원 지난주 가격이요. 예. 그리고 1,674.9원이었는데 1,674원 굉장히 많이 오른 수치네요. 그렇죠.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1,400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거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만큼까지 오른다는 네. 것은 그새 급격하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네. 이렇게 굉장히 경제 불안해졌다라는 그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신흥국들이 제일 먼저 타격이 있겠죠. 특히 네네. 우리나라처럼 원유를 수입해서 중간재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정유사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큰 타격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부가 정확히 얼마를 그 유류세를 내릴 건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일단 10% 이상이 될 거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10% 인하할 경우에 휘발유를 이제 잠깐 좀 살펴보면 예. 휘발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예. LPG나 부탄은 21원이 이제 싸진다는 건데 예. 자, 이렇게 뭐 매던 이렇게 뭐 싸진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큰 것 같지 않은데 체감 효과는 좀 있는 겁니까? 그럼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저렇게 이야기해서 몇십 원 싸진 것이 별로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그 전체적 자동차에 넣든지 뭘 하든지 할 때 전체 세금을 다 빼준다라는 거니까 이건 네네. 굉장히 큰 효과가 네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10% 인하할 때는 얼마, 20% 인하할 때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이만큼씩이라도 가격을 인하시킨다라는 것은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거다. 사실 이게 1997년도 IMF 때 한 번, 네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 번, 두 번 있었거든요. 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긴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일단 좀 서민 경제가 어렵다라는 긴박함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중형차 기름통이 좀 한 7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득 채우게 되면은 휘발유 차는 그러니까 10%를 인하했을 때 유류세를 10% 인하를 하면 휘발유 차는 지금보다 한 5,800원 정도가 이제 좀 저렴하게 되는 거고요. 경유차는 4,000원 정도가 저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0%를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이야기고 만약에 20%를 인하하게 되면 이제 2배로 늘어나서 그렇죠. 휘발유 차는 11,600원이 되는 건데 한 20% 정도는 인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정부 시행령으로 30%까지 인하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근데 세수가 줄어든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하를 할 것인지는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하지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 인하할 때, 20% 인하할 때 그만큼 세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년간 정부가 유류세를 걷어서 얻는 세수 효과가 26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한 10% 정도를 인하하게 되면은 2조 6천원 정도 이제 덜 걷게 되는데 사실 요즘 정부가 굉장히 세수를 많이 걷고 있단 말이죠. 이미 많이 걷었단 말이죠. 그러면 2조 6천억 정도면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다시 되돌려줄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 사회의 정부 내지 공공 부분이 한국 사회에서 공공성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수가 많이 거둬져 있으면
그 세수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그중에 일정 정도를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이거는 바람직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 이것이 계획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나눠줄게 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집값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값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지금 부동산 대책 한 달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지났는데 그 목적이 실수요자 보호하고 그다음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9.13 대책의 핵심이 그러한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대출 규제가 됐지 않습니까? 수요 억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그 막차를 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불안감도 고기 들면서 투자 움직임이 굉장히 신중해졌다. 뭐 여러 가지 다주택자라든지 갈아타기 수요자라든지 무주택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연말 내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망세가 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내년 얘기였습니다. 상반기라면 상당히 긴 기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시장 이야기는 최근 집값 급등이 진정은 됐어요. 진정이 됐는데 예전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다 갑자기 또 오르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그러면서 공급 계획을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죠. 시장에 대해서 달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관망세로 되는 거 아니냐.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 또 어려워지는 것이 2020년 총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 바람을 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뭔가 결실을 내려고 정부가 힘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집을 한번 이렇게 둘러본 적이 있는데 집주인들이 매매값이 이제 관명사다 보니까 집값을 내려놓지도 않고 매물로 내놓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유지되고 있단 말이죠.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관망세로 가는데 집주인들이 집값을 내놓지도 않고 예전에는 호가만 불렀어요. 계속 올리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르진 않고 그대로 관망세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과 정부의 정책이 지금 대립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상황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멀리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집값도 이야기해보고 휘발유 값도 이야기했는데 서민 삶 상당히 팍팍한 것 같습니다. 자, 뭐 내년 초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집값이 관망세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또 집 마련하는데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젯밤 서울 현충원 인근에서 사중추돌 사고로 택시기사 한 명이 숨졌습니다. 대전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여성이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서영수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량 여러 대가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현충원 인근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화단을 가로질러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승용차 5대가 잇따라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60대 권모 씨가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윤모 씨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대전 파남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조모 씨가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 씨는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남 양산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 식당 건물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찾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출퇴근 시간 사람이 꽉 찬 지하철, 이른바 지옥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지하철에서 성범죄도 계속 늘고 있는데 특히 9호선의 경우에는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안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 뒤로 몸을 바짝 붙이고 신체 일부를 밀착합니다. 왠지 부자연스럽죠. 이런 짓이 조금 틀려. 자세히 보면 알아. 의도적으로 안 믿기잖아. 늦은 밤 술 취한 여성의 허벅지를 몰래 만지거나 스마트폰으로 몰래 치마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지하철에서 벌어진 성범죄입니다. 러시아어 타면 이렇게 뒤에서 약간 느낌이 좀 안 좋은 그런 느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쾌함을 느꼈는데. 실제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벌어진 성범죄 건수는 1,811건, 4년 새 76%나 늘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에서 적발된 건수가 많았는데 특히 9호선은 4년 만에 무려 10배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높은 혼잡도가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9호선 같은 경우는 이용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혼잡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성범죄자들이 더 증가하지 않나. 증차로 혼잡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여전히 CCTV를 갖춘 전동차는 10대 중 3대에 불과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골프 시뮬레이터 업체 골프존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가맹점에만 신제품을 제공해서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이유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2012년부터 골프존의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온 이 스크린 골프장은 최근 2년간 매출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골프존이 가맹 사업을 시작한 2016년 8월부터 어떤 신제품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골프존이 가맹점으로 바꾼 매장에만 신제품을 공급한 겁니다. 새 기계, 좋은 환경, 깨끗한 시설 한 대로 가서 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20%, 30%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 골프존 사업자 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등이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신제품 공급을 요청했지만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골프존의 차별적 행위로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올 4월 기준 3,700곳.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이 가맹 전환을 강제하려고 비가맹점을 차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미공급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차례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본건 위반 행위를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에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비가맹점에도 신제품을 공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차별적 부당행위 혐의로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골프존은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 사업을 추진한 것이며 비가맹점 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페이스북 이용하는 분들, 지금 자신의 계정이 해킹됐는지 서둘러서 확인해보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이 페이스북 해킹의 국내 피해자가 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기본 정보 말고도 성별이나 결혼 상태, 또 종교까지 유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벌어진 페이스북 해킹 사건으로 인한 국내 피해자는 3만 4천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 측이 지난달 해킹으로 탈취당한 약 5천만 개의 계정 접근권 가운데 한국인 계정 수는 3만 4,891개로 추정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같은 기본 정보만 유출된 계정은 15,623개, 기본 정보의 성별, 지역, 결혼 상태, 종교까지 유출된 계정은 18,856개였습니다. 여기에 타임라인의 게시물, 친구 목록, 최근 메시지 등 민감한 내용까지 유출된 계정은 412개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계정은 지난달 14일부터 25일 사이에 해킹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페이스북 측은 이용자들이 해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헬프 카테고리에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자동 로그인된 모든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한 뒤 새로 설정한 비밀번호로 다시 로그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해킹 사건의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조사해 법률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 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보수 매체 르 피가로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체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 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과거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성실한 비핵화 조치 이행과 더불어 미국이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할 만한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대북 제재 완화 등도 협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파리 시내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와 수소 전기 택시 등을 둘러봤습니다. 수소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직접 홍보함과 동시에 수출 전선에 힘을 보탠 겁니다. 짧은 충전의 장거리 주행에다가 또 다니면서 공기 정화를 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식의 효과까지 있는데. 프랑스의 스타트업 기업이 운영하는 투싼 수소 전기차 택시는 현재 62대가 운행 중이며 현대차는 오는 2025년까지 프랑스에 수소 전기차 5,000대를 수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불 우정의 콘서트에도 참석했습니다. 세계 최고 그룹으로 부상한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격려했습니다. 파리에서 최중락 기자입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한 콘서트가 파리 시내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관람하기 전 대기실에서 출연자들을 격려하고 시계 사인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음악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통과 현대음악이 어울려졌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한국 음악의 미래를 이끄는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장식했습니다. 나는 뜻깊은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DNA와 아이돌 두 곡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동안 프랑스 한류팬과 양국의 정재계 주요 인사 등 참석자들의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도 큰 박수를 보냈고 김정숙 여사는 공연 중 방탄소년단의 춤을 따라 추기도 했습니다. 공연 이후에는 방탄소년단이 문 대통령 부부를 끌어안으면서 포옹도 이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처럼 K-팝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이 열정과 흥이 있는 민족이고 전 세계가 이를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리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함께 춤을 추면서 즐기는 흥겨운 자리였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초대형 놀이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신바람 나는 음악과 함께 여러 무리의 농악인들이 줄지어 행진합니다. 육군 군악 의장대들을 비롯해 전국 20개 단체로 구성된 사물농악단 1,178명이 평화와 화합을 이룹니다. 판놀이 길놀이는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의 절정을 이뤘습니다. 오늘 아리랑 축제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농악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흥과 신명이 더욱 이 광화문을 불태울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열린 2018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의 슬로건은 춤추는 아리랑. 아리랑을 몸으로 표현하고 춤으로 승화시켜 아리랑의 정서와 가치를 재조명했습니다. 아리랑을 전통에 가둬놓지 않고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즐겁게 놀다 보니까 아리랑을 많이 들었네. 이게 저희 축제의 모토입니다. 아리랑 페스티벌은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10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으로 하나가 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 6월 이민자 아동수용시설을 방문하면서 입은 의상에 논란이 있었죠. 멜라니아 여사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힌 재킷을 입은 것에 대해서 의도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민자 부모 아동 격리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읽힌 것과 달리 자신을 비판하는 좌파 언론과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복장 논란이 잦은 멜라니아, 의상에 숨은 뜻이 있었던 게 맞긴 맞나 보네요. 42년 만에 극적인 만남을 이룬 3남매의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보육원에 맡겨져서 각각 전북 전주와 미국에서 떨어져 지낸 3남매. 이들이 만날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새긴 문신 덕분이었다는데요. 아버지는 가정 형편 때문에 3남매를 보육원에 보내고 헤어지기 전 남매의 팔에 문신을 새겼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으로 입양 간 여동생이 SNS에 문신에 대한 정보와 함께 사연을 올렸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유년 시절 팔뚝에 그려진 문신이 좋은 기억만은 아니었다는 3남매. 이젠 좀 다르게 느껴질 것 같네요. 금연을 독려하고자 하는 담뱃값 경고 그림. 오는 12월부터는 전자담배에도 부착됩니다. 일반 담배의 경고 문구와 그림 수위도 한층 높아지는데요. 암세포로 뒤덮인 폐 사진, 장기가 적출된 사진,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정장을 입은 남성이 쇠사슬에 목이 메인 채 괴로워하는 모습까지 담깁니다. 보건복지부는 경고 그림의 효과가 크기에 비례한다고 보고 사진 크기를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흡연자분들, 이래도 담배 피우실 건가요? 지난 7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청원자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형사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동의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글쓴이는 게시글을 통해 동생이 8년지기 남학생 2명에게 화장실로 끌려가서 강간을 당했고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해자들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년부에 송치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호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과연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4D 영화에 VR까지 나오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이것만큼 실감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비 영화 좋아하는 분들 빨리 모이시죠. 무시무시한 분장을 한 사람들. 유령부터 피 흘리는 모습까지 캐릭터도 다양한데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특별 행사입니다. 수백 명의 좀비가 모여 행진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벌써 10번째인데요. 실감나는 연기까지 더해지니 좀비 영화가 따로 없네요.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여기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키 차이가 크게 나 보이는 아이 둘. 하지만 이건 착시 효과인데요. 이곳은 최근 두바이에 문을 연 착시 박물관입니다. 원근 감정을 이용해 우리 눈을 속이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전시 중인데요. 이거 보면 볼수록 뭐가 뭔지 더 모르겠네요. 왕의 귀환이란 영화 제목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엔 왕 대접받는 뱀의 귀환입니다. 케냐에서 온 영상입니다. 여기도 뱀, 저기도 뱀인데요. 이번엔 뱀을 두고 사람들이 신나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수조 속에 든 것은 길이 5m, 무게 58kg에 달하는 비단뱀의 유해인데요. 지역의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이 뱀. 죽은 지 31년 만에 마을로 돌아온 거라고 하니 축제일 수밖에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최대의 화장품 유통매장 세포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포라에 최근에 K-뷰티,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K-뷰티란 무엇이고 또 왜 한국 화장품이 세계인의 눈길을 끌고 있는지,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미미박스가 최근 세포라와 공동으로 카자라는 K-뷰티 브랜드를 선보였는데요. 실제로 세포라에 가보니까 K-뷰티 전용 섹션도 있어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K-뷰티라는 거는 그 미국 분들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진실되고 그리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트렌디하고 혁신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K-뷰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인들이 예전에는 프랑스 화장품을 최고로 찾는데요. 이제는 더 새롭고 더 다채로운 화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여성은 강렬한 색조로 덮인 화장을 했는데요. 지금은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곳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식 물광 피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한국 화장품은 10대, 20대가 주도하는 트렌드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도 인기의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K-뷰티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면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K-팝 열풍도 뷰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BTS 등 K-팝 남성 가수들이 요즘에 과감하게 화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여성들에게 K-뷰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K-뷰티가 성공을 했던 것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빨리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K-뷰티의 성공 비결은 비단 뷰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산호세에서 매일경제 손재건 특파원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은빛 물결 억새가 넘실대는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때이른 가을 추위 때문에 가을을 느끼기 어려웠죠. 하지만 사람 키만큼 훌쩍 자란 억새들을 보고 있으니 깊어져가는 가을 정취를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이 시각 대관령의 기온 2.3도, 서울 11.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공기의 질은 좋지 못합니다.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에 대기 정체까지 더해지면서 낮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내륙 곳곳에서는 출근길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춘천 7.8도, 전주 9.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2도, 대전과 전주 21도, 광주 22도까지 오르면서 가을볕 아래서는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 내일 낮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기온이 다시 떨어질 전망입니다. 억새축제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시간 내셔서 짧기 때문에 더 소중한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